네, 이어서 경제 전문가, 법률 전문가, 검사 전문가, 국힘 전문가, 네,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유,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문가 시리즈 중에 뒤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요즘 이제 검사 전문가와 국힘 전문가가 또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정말 경제, 법률, 검사, 국힘 어느 하나 빼놓을 데 없는 네,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먼저 경제 전문가로서 좀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에 어제 코스피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12월 10일 그러니까 아마 미국 시간 기준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1일이 될 텐데 그때 이제 FOMC가 열리죠. 네. 근데 동결이 한 70%의 확률로 예상되다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이게. 네. 그래서 동결은 거의 뭐 20%, 30%로 떨어지고 0.25%를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는데 미국도 실제로는 경기가 안 좋거든요. 네. 근데 경기가 안 좋은 와중에 물가는 꽤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기미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M7이라고 하는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알파벳 이런 데가 너무너무 세게 잘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종목들이 거의 전체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핵심은 여전히 AI예요. 네. 다만 엔비디아 주도의 AI 판이 네. 이제 구글 주도의 판으로 바뀌느냐 마느냐 뭐 이걸 놓고 네, 네. 엔비디아는 요새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만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네. 주가는 뭐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런 와중에 우리도 미국이 약간 조정받으면 우리는 더 크게 요동을 치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4,200을 뚫고 올라갔던 코스피 지수가 3,8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이제 4,000선을 회복한 걸 네. 보고 들어왔는데 근데 오늘 우리 금통위가 열렸거든요. 네. 방금 전에 네. 우리는 동결이에요. 그러네요. 네, 2.5% 기준금리 동결인데 미국은 내릴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동결이냐? 네. 근데 미국 지금 상당 기준으로 우리하고의 금리 차가 1.5%입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1년짜리 정기예금하면 보통 2% 중후반대의 네네. 금리를 주잖아요. 네. 뭐 대략 2.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달러 예금하면 4% 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 금리를 무시 네.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12월 10일 날 0.25%를 내려도 미국이 이제 밴드로 움직이니까 네. 우리는 기준금리가 하나입니다만 거기는 이제 0.25%의 폭을 두고 밴드로 움직이니까. 근데 미국이 내려도 우리하고의 금리 차는 1.25%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안 떨어지는 있죠. 건데 맞습니다. 금리 차를 무시 못 하거든요. 우리 네. 뭐 달러 예금 하면은 4% 가까이 주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줘요. 네. 근데 그 원화 예금하면 2%대밖에 안 주니까 그런 의미에서 환율의 문제가 있고 또 부동산 가격 네.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2.5%에서 또 동결한 것이고 금리 내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근데 주가는 그러면 우리가 한국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거를 예상하고 오른 주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는 그와 상관없이 특히
반도체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코스피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 주셨는데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AI 경쟁 구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정말 비싸게 팔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근데 이제 블랙웰 다음에 뭐 루빈이라는 신제품도 나옵니다만 그거 한 장에 5만 불씩 해요. 우리나라 돈은 7천만 원씩 해요. 네. 그 한 장에. 네. 근데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70%가 훨씬 넘어요. 네. 그러니까 100원을 팔면 대략 73원이 남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근데 쓸어 담고 있네 진짜. 서로 담죠. 네. 근데 구글이 그 자체 그 TPU라고 네. GPU는 그래픽인데 여기 T는 이제 텐서 TPU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성능이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메타에서도 앞으로 구글의 TPU를 사서 쓰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아성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가 칩을 제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설계를 하는 거지. 네. 이른바 팹리스 회사인 거죠. 실제 제조 공장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대만, 일본에 좀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 곳은 뻔해요. 네. 그러니까 구글의 TPU라는 거는 대부분 그 TSMC에서 실제로 그 하는 건데 거기서 만들어서 그걸 AMD에 납품하고 AMD에서 이제 구글에 납품하는 구조가 포션이 제일 큰 건데 엔비디아는 이른바 파운더리 업체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범용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만들어 줘 하면 주문 받아서 만드는 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파운더리 사업부가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는 없지만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사업부가 그동안 적자를 많이 봤는데 이 TPU나 이런 게 물량이 확 늘어나면 TSMC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파운더리 업체에도 물량이 오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엔비디아하고 구글하고 그러면 빨리 많이 확보하는 쪽이 이길 가능성이 거죠. 높아요. 옛날에 그렇죠. 우리 이 위원장님은 그 정도 연배가 될까 모르겠는데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네, 네. 비디오 테이프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조그만 거. 작은 게 네, 있었고 네. 큰 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두 종류가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한쪽으로 확 쏠렸는데 네. 그게 성능이 더 좋다기보다는 그 제품을 채택한 업체가 많아지면서 맞아. 승부가 네. 결정 났거든요. 네, 네. 제가 보기엔 뭐 물론 성능의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AI 경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빨리 자기 편 우군을 많이 확보하는 쪽이 이기는데 문제는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D램 열심히 팔면 돼요. 네.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뭐 엔비디아가 이기든 구글이 이기든 우리는 열심히 그냥 상관없이 D램 네. 높은 가격에 네, 네. 잘 팔면 되거든요. 된다. 그래서 네. 우리는 까딱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지금 걱정되는 게 환율이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기를 이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구윤철 부총리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동원한다라는 표현은 약간 주관적인 게 들어간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도 그런 방법을 쓴 적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1,400조가 넘잖아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국내 주식 시장에는 대략 15% 정도 투자합니다. 네. 그걸 이제 17%까지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해외 투자 비중이 워낙 커요. 네. 근데 해외 투자는 대부분 달러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결국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거죠. 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하니까, 거니까. 네. 그래서 워낙 덩치가 큰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그 임팩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제일 그 많이 쓰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달러로 해외 투자를 할 때 달러를 사갖고 달러 투자를 하는데 동시에 달러 선물환 매도를 하는 거지. 선물환 매도를 하면 하면서, 네. 이게 이제 현물 달러를 사는 효과를 상쇄시킬 수가 네.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과거에도 가끔 썼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은하고 이제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하고 바꿔서 이제 나가는 방법이 사용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 약간 시비를 걸었어요. 아, 그래요? 니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그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일 큰 거는 일단 이 수출해서 달러를 번 수출 기업들이 네. 이걸 원화로 잘 환전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네. 그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이니까 네. 삼성, 현대차 뭐 다 미국 투자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곧 필요할 수 있어. 네, 네. 그리고 이게 시장의 방향이 누구나 뭐 그렇지만 물건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안 그 팔죠. 물건 잘 안 팔죠. 네, 그렇죠. 더 오른 다음에 팔지. 뭐 그렇지. 이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달러가 곧 필요할 것 같아. 네. 그러면 더군다나 환전을 굳이 안 안 하죠. 하고. 그리고 문제가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습니다만 달러를 갖고 있으면서 달러로 예금하면 이자 훨씬 더 많이 줘요. 높은데 굳이 원화로 바꿀 이유가 네.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 코스피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막 50억 불, 60억 불씩 빠져나가니까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1,47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어떤 한 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률 전망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좋아질 거야 그러면 원화는 강세가 되는 거고 네. 이제 사이즈는 훨씬 작은데 미국은 3% 이상씩 성장하는데 한국은 지금 1% 성장이야? 그러면 달러는 점점 세지는 거예요. 달러는 세지는 네, 거고. 그래서 그러네요. 이어지면 한두 끝도 없겠습니다만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역시 우수하고 뛰어난 학생들이 공대에 많이 가야 된다.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집값이 계속 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올해 5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하거든요. 서울에서만 약 5만 9천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라는 이제 보수 언론들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두 종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재산세가 있는 거고, 요건 지방세입니다.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또 있는 거고, 이제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종부세를 이건 국세죠. 네. 그 대부분 외국의 보유세는 지방세예요. 네. 보유세를 걷어서 그 지역에서 쓰는 거예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그건 국세로 걷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유세가 적냐 뭐 많냐 제가 보면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보유세가.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요. 우리보다 좀 더 높은 곳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낮은 곳도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앞뒤로 세금이 많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록세를 내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금액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4% 내외에 이제 취득 단계의 세금이 있는 거고
갖고 있는 동안 보유세를 내고 팔고 팔면서 엑시트할 때 양도세를 양도세를 내잖아요. 내고. 근데 특히 주택과 관련해서는 양도세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네. 물론 1가구 1주택의 일정 가격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이게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면제 대상이 안 되는 점점 주택들이 줄어들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관해서는 양도세가 계속 이연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면 네. 이 살던 집을 팔았을 때 나오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다른 집을 샀을 때는 과세를 안 해요. 어차피 집을 옮겨 네, 가야 네. 되니까 네. 이게 계속 이연되고 최종적으로 야 이제 나 집 필요 없어. 네. 진짜 언제 필요가 없어요? 죽을 때. 요양원 들어갈 요양원 때. 들어갈 때. 네, 요양원은 그냥 내 그렇죠. 집이 집 아니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던 집을 팔고 더 이상 주택 구매를 안 할 때 그때 과세가 이루어져요. 근데 네네. 우린 그런 시스템이 아니란 아니죠. 말이죠. 그래서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이제 12월이 되면 항상 그런 그 기획성 기사가 나죠. 종부세 폭탄. 아니 근데 그렇군요. 그 세금 내면서 아주 기뻐서 내는 사람은 어디 극히 있겠습니까? 드물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다 싫죠. 네. 세금 내는 사람들은 야 세금 재산세 냈는데 종부세 또 내야 돼. 약간 열 받은 네. 상황이 됐는데 거기다 대고 막 계속. 그런 맞아. 종류의 기사가 나오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보유세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건 뭐 정책의 문제인데 만약에 보유세 내지는 종부세의 대상을 더 늘리거나 세율을 높이거나 하려면 앞뒤의 세금은 낮춰줘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얘기 나눠야 될 게 많아서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면요. 순방. 이제 대통령께서 7박 10일의 순방을 예, 마치고 예. 돌아오셨습니다. UAE와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에서 7박 10일의 강행군을 하신 건데요. 우리 전 의원님 보셨을 때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셨어요? 일단 이번에 남아공에서 열린 그 G20 정상회담에 그 이른바 이제 강자들은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과 중국, 안 네, 오고 네. 트럼프 트럼프도 안 대통령도 오고. 안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남아공 입장에서는 약간 김이 빠지는 빠졌을 수 정상회담인데, 있죠. 네. 근데 그런 최강자들이 빠지니까 우리의 위상이 조금 더 올라가. 돋보이는 효과는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마치 네, 맞아요. 회담이 네. 이루어진 듯한 그런 게 있었고, 네. 요번에 뭐 세일즈 외교도 많이 했습니다만 UAE와 막 방산과 관련한 것도 했죠. 근데 네.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이게 이어졌으면 더 빛을 발했을 텐데 폴란드에서 우리가 잠수함 수주에 실패했어요. 방금 전에 그렇구나. 속보가 떴는데 예. 아쉽네. 계속 연결됐으면 그쵸, 탄력받아서 그쵸. 와 예. 하면서 갔을 텐데 그런 그거는 근데 좀 뭐 아쉬운 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그거는 그야말로 맞아요. 비즈니스니까요. 예. 예. 맞습니다. 언제나 항상 맑을 수만은 없는 일이고. 네. 그렇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UAE 방산 협력과 이집트 공항 건설을 순방 성과로 또 꼽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규현 홍보수석님 모셔가지고 이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원래는 G20 가는 게 주요 목표였고 그 다음에 거기 갈 때 바로 못 가니까 중간에 잠깐 들렸다 갈 생각으로 중동에 뭐 한 나라 정도 들릴 생각이었었는데 이게 세 개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곳 한 곳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정말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가는 김에 UAE와 이집트, 뭐 튀르키예 이렇게 가는 건가 했었는데 정말 큰 성과를 내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로 보면 서쪽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남아공을 가려면 논스톱으로는 못 가고 네. 무조건 한 번은 쉬었다 가야 되는데 네. 이쪽 서쪽으로 가는 비행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왕 먼 길 가는 거 네. 이렇게 여러 나라 들러서 그 나라들하고 이제 우애도 돈독히 하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네. 철저하게 그
국익 중심의 비즈니스 외교가 네.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기 기내에서도 1시간 내내 서서 기자들과 또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서류를 잔뜩 쌓아놓고 공부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또 김혜경 여사를 통해서 뭐 이야기 나온 겁니다마는 쉬엄쉬엄 그러니까 키세스다니 쉬엄쉬엄 하라고 나를 대통령 만들어준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까지 정말 그 일에 푹 빠져 있는 모습 또 이제 보여주셨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임자하고 전임자랑. 아주 극과 극 비교가 되는 거죠. 그때 초기에 윤석열 정부 그 해외 순방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사실 공간이 약간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쓰는 공간하고 이제 기자단이나 뭐 그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쉬시는 동안 뭐 하셨습니까? 기자들이 보니까 축구 봤다고. 아 그러니까요. 맥주 한잔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맥주 얘기도 예. 하면서 기자들 뭐 맥주 한잔 하셨어요? 이러면서 물은 기자들이 더 당황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지? 빈말도 안 하나 저기는. 예. 아니 그 요즘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윤건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던데 오후 5시가 되면 뭐 이렇게 컨디션을 가지고 장관들이 그 앞에 서 있었다는 등 아니면 국정원에 업무 보고를 하는데 소맥을 돌려가지고 뻗어가지고 나왔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옆에서 보셨잖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 이제 윤석열 검사 시절에 봤던 건데 술을 원체 많이 먹었죠. 술도 많이 마셨고 뭐 술도 좋아하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 2014년, 15년 이제 이른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 좌천돼서 네. 고검을 전전할 때 네. 그때 본격적으로 알코올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매일 마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일 거기, 마시고 뻗을 때까지 마시고. 아니 지방 근무하면서 그 와이프가 한 안 집이네. 따라갔잖아요. 아 그렇구나. 관사에 그냥 살면서 혼자 살았잖아요. 감시하는 사람이 김건희는 없으니까. 서초동에 살고 네네. 혼자 내려갔고 그리고 뭐 그 원래 이렇게 페이퍼웍에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근데 뭐 네. 고검에서 네. 이제 비교적 한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 거의 매일 죽도록 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술을 잘 마신다고는 하는데 맨날 뻗어서 나온 거 보면 잘 마시는 것도 그렇지, 아닌 잘 것 마신 같은데. 게 아니죠. 그 술이 센 게 아니지. 그냥 죽을 알코올 때까지. 중독인 알코올 거지. 중독인 것 네. 같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마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윤석열 정권은 술 마시다 끝났어요,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검사의 집단 퇴정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하셨는데 정말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네. 이런 또 지시를 하셨어요. 사법부 독립의 중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김용영 변호인의 법관 모욕과 이화영 재판 검사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감찰과 수사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시자마자 바로 이런 지시를 하신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기에는 조금 작은 사안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정도에서. 장관 수준에서 네네. 감찰 지시나 이런 게 내려졌으면 조금 더 이렇게 격에 모양새가. 맞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세상 만사에 다 관심이 많으신 분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하나 빠뜨리질 않고 네, 하나하나 다 네, 챙기시는. 다 챙기는 스타일이라는 게 네, 여기서도 한번 드러나는 건데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어떤 여론과 관련해서 여론에 대한 민감도 내지는 법질서 준수와 관련해서 그 엄격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신 것이 드러난 것인데 다만 이제 약간의 그 걱정되는 측면은 특히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사들을 네. 보면 이게 정상 범위에서 좀 워낙 벗어났죠. 많이 벗어나 네, 있는 맞아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안 그래도 뭐 되도 않는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네, 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뭐랄까요, 마치 본인을 이제 그 급으로 자꾸 급이 올라간 듯한. 자꾸 올리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조금 부작용이 그럴 수 있어요. 걱정된다면. 그죠. 근데 더군다나 그 이하상 변호사라는 네네. 사람은
저도 몰랐는데 같은 학교 출신 아닙니까? 근데 전혀 몰랐어요. 몰랐어요? 같이 근무한 적이 없어. 학번이 어떻게 됩니까? 더 저보다 한 학번 위인 것 같아요. 위에요. 거기가 87학번인가요? 네. 아, 네. 누군 재수한 87이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제 전혀 얼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 기행이. 예. 대선 출마한 적도 있대요. 어머, 그래요? 어느 당으로 나왔어요? 정광훈당에서. 아, 그렇구나. 아,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본인은 주관적 대선 주자인가 봐. 아, 그래서 아니 정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의원님은 변호사도 하셨었죠. 예. 그때 이렇게 난리치는 변호사를 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김용현 의뢰인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건데 어떤 의도로 이러는 걸까요? 그냥 본인 이름값 올리려고. 본인 이름팔이 같아요. 네. 아니 이하상 변호사 저 전혀 몰랐는데 네.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저도 몰랐는데 알게 됐잖아요. 진짜. 야, 이 사람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음악이 이렇게 재판정에서 음악 휴대폰 벨소리가 띠리링 울리니까 판사가 그거 누굽니까? 이랬더니 음악 소리 좋은데 좀 봐주시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특검보가 제대로 안 앉아 있는데 특검보 나올 때까지 이 재판은 무효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제대로 파견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됐는데 특검들의 그 파견 명령서를 갖다 달라 그러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대요. 지금 밝혀지지 않은 기행들만 해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지금 이제 감치되겠죠. 뭐. 네, 감치될 것 같은데 이 전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그 김용현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이승환 판사에 대해서 거의 쌍욕한 거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모욕 내지는 뭐 모욕 내지는 조금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명예훼손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변협에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은 얼마나 됐나? 지금은 변호사 숫자가 많이 늘었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다음에. 근데 그 변호사 타이틀을 달고 저렇게 기이한 행동을 하면 변호사 전체적으로 욕먹이는 일이잖아요. 아니, 뭐 저런 변호사, 저런 사람도 변호사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변협에서도 일단 그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좀 징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변호사 자격을 정지한다라든지 박탈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논의를 해봐야겠죠. 네네. 물론 그럼 뭐 이의 제기를 하겠지만 이의 제기를 하면 이제 법무부에서 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아니 우리 둘 다 변호사지만 좀 창피하잖아. 창피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의 집단 퇴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현재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 중인데요. 검사는 교도관 42명을 증인 신청했나요? 하여튼 전원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이거는 재판 지연 때문에 안 된다라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검사가 준비된 원고를 읽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전부 퇴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참 드문 광경들이 요새 법정에서 자주 연출되고 있는데 그 검찰에서 교도관 42명에 대해서 직접 조사는 다 했나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도 조사 안 한 증인까지 다 법정의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게 그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감찰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술 냄새가 났다. 뭐 이제 계속 나가가지고 같이 있었던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요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판정에서 요렇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실시한 거는 뭐 정식적인 수사는 아닌 것이고. 만약에 교도관 42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정도면 적어도 그 42명에 대해서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했어야지. 그렇죠. 직접 조사를 하고 증인으로 불러야지. 자기들은 조사도 조사도 안 해놓고 그렇죠. 법정에 증인으로 왕창 부르겠다고 하면 그건 누가 봐도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참여재판은 일종의
배심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영미식의 배심 재판을 우리식으로 도입한 건데 문제는 이게 배심 재판이기 때문에 그 배심 원단이 재판 내내 있어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교도관만 42명이면 증인이 만약에 그러면 다른 증인까지 합치면 뭐 증인이 50명, 60명 된다는 얘긴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이게 앉아서 며칠이 아니고 몇십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국민참여재판에.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가는 배심원단에 있는 사람들이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재판 길이 쭉 이어지는 동안에 네. 이 구성의 변화가 있으면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갱신해야 되잖아. 네, 네. 이거는, 하지 말자는 거지.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렇게 무더기로 신청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가 이렇게 퇴정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몰라요. 아유, 저는 정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사실상 좀 보이콧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여론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해서겠지요.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은 사실은 이른바 법적 기소력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유죄, 무죄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재판부에서 참작은 네. 합니다만 영미식의 배심 재판은 그냥 유무죄를 배심원단에서 판결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고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배심원단에서 무죄 취지로 의견을 내면 검찰이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기소가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무리한 기소였다든지 뭐 이런 게 시민들의 의견으로 결론이 나면 그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국민참여재판은 검찰이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네. 피고인이 신청하면 이루어지는 네, 네. 거거든. 그러니까 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해서 실시가 예정돼 있는데 그거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옳지 않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산시키려고 해도 무산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네. 국민참여재판 재판기를 뭐 한 30번 해야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되고 뭐 항고에 재항고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또 시간이 엄청나게 그렇죠. 늘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신청했던 사람들도 나 이거 못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좀 문제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지시로 법무부 감찰이 시작될 예정인데 보통 법무부 감찰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근데 그거는 뭐 정해진 시간은 없는 것인데 서둘러서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어떤 사안보다 먼저 하겠죠. 그러면 보통 감찰을 하면 이제 감찰 결과에 따라서 징계 요구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검찰은 정말 징계를 너무너무 약하게 줬었거든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좀 그래도 징계 요구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뭐 중징계도 갈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중징계가 감봉부터 중징계예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파면이나 뭐 이런 게 워낙 자주 뉴스에서 다뤄져서 네네. 그 정도 돼야 중징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감봉 정직. 그렇죠. 네. 감봉부터 중징계입니다. 중징계. 때문에 뭐 감봉 될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감찰을 해봐야 되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고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중징계 가능성도 높아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하니까 국힘은 또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통령은 사실은 그 권한을 가지고 위임해서 그 사람의 행사라고 그렇죠. 하는 거지 네. 모든 권한은 다 본래의 있는 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의 권한을 갖고 권한 있죠. 남용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네.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감찰 지시를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위임받아서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대통령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위임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장관이 할 수 있는 건데 대통령이 직접 했다 그래갖고 권한남용이 되는 건 말이 안 아니죠. 되죠. 아니 저는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정말 기강이 무너져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감독 지휘하는 사람이 감찰도 하지 않고 제대로 지휘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감독권자가 오히려 직무유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직무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아니 그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 네. 알고도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네, 네. 그거 알게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충격적인 소식이 한덕수에 대한 구형이 있었는데 네. 15년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15년 정도 구형을 예상을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 특검에서 기소될 때는 내란 방조로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게 공판을 하면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처음에 방조로 기소했던 특검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감안해서 징역 15년쯤 구형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네. 예상대로 15년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너무 네. 적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이제 벼슬로 보면 대통령 바로 다음이 국무총리인데 어떤 내란에 관여한 정도 내지는 법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제가 예상해 보면 아마 이 징역 15년보다는 구형량이 셀 겁니다. 높을 거예요. 물론 구형이 제일 세게 나올 사람은 윤석열 피고인이고 네. 그다음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제일 세게 나올 거고 근데 국무위원 중에 내란으로 기소되는 이미 기소된 국무위원들 중에는 한덕수 총리의 구형량보다 높은 사람들이 국무위원 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리가 15년이면 그 밑에는 당시 더 낮은 장관은 거 아니냐? 그보다 다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다. 네. 한 행위를 보기 네,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방조라고 한다면 이제 10년 이상에서 50년 이하 중에서 해야 되는데 15년형이 나와서 너무 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선고는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징역 10년에서 15년 사이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이석기 내란 선동 통진당 때 그게 아마 구형을 20년을 했을 겁니다. 1심에서. 그랬었고 노태우 같은 경우가 이제 17년형이 확정이 됐는데 1심에서 22년형을 받고 그다음에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서 17년형이 확정이 됐는데 아니 어쨌든 지금 이제 15년형이 구형이 되면 그거보다 보통은 낮게 선고가 되고 또 이제 2심에서 올라가면 또 감형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아니 구형은 검찰의 의견일 뿐이니까 네네. 재판부에서 구형량에 이렇게 묶이는 건 아니잖아요.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검찰 특검의 의견이 징역 15년이 적절하다고 낸 것이고 1심 재판부는 뭐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노태우 그러니까 그 5.17 당시 1980년에 있었던 5.17 비상계엄 확대 뭐 사실상 쿠데타하고는 조금 그때는 정말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피해 규모가 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비교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그런 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총리고 나중에 장관이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지만 그거는 아닐 거다. 네.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계속해서 나온 게 김건희의 텔레그램이 또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내용에 보면 내 사건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러고 왜 김혜경 사건이나 김정숙 사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빨리 진행해라라는 식으로 지금 거의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를 한 거죠. 그런 이제 텔레그램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상 이제 범죄 혐의자가 수사 지휘를 한 꼴이죠. 네, 네.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은 또 보고를 하잖아. 그러니까요. 예, 그 개념들이 없는 건데 그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봐야겠죠. 법률적으로는 네.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 사람한테 정말, 누설을 네. 한 거죠. 네. 그건 뭐 다 법적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게 법무부 장관을 시키면 누구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개념은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당사자한테 진짜 얘기를 해줘요. 정말 그 피의자한테 얘기를 그러니까. 해줍니까? 피의자한테 지휘를 받아가지고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법무부의 무슨 과장한테 실시간으로 그 받아가지고 그거를 피의자인 김건희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보고는 이루어집니다.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 정보 보고 형태로 일선의 이제 중요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대검과 법무부에는 정보 보고 형태로 자주 보고가 이루어지죠. 네. 그러면 이제 법무부 검찰국에 있는 한 과에서 그걸 쫙 취합을 해서 그 장관까지 보고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게 다해야지. 네. 그거를 피의자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박성재 장관이 장관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김건희가 개입된 그렇죠. 건가?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 영부인이 장관한테 이렇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경우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없는데 예.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이 둘 간의 관계가 지시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말 그 김건희의 은덕을 입어가지고 그 자리에 갔으니까 이제 정말 발목 잡혀가지고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아니 그 가능성도 높죠. 네. 사실은 본인 임명에 전혀 김건희가 관여한 바 없다고 하면 아무리 대통령의 영부인이지만 그 뻔한데 지금 깨끗한 사람이 아닌 거 다 아는데 네네. 그렇게까지 한다? 아니면 그렇게 할 사람이니까 내가 너 시켜줄게. 근데 되면 내 말 잘 들어. 뭐 그럴 수도 이런 있을 관계 것 같아요. 아니고서야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봐온 그 레파토리를 봤을 때 그냥 시켜줬을 리는 없고 또 무슨 다이아몬드라든지 가방이 더 건너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줄줄이 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근데 다른 자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건 법무부 장관이고 김건희 입장에서도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요 본인의 운명하고 관련된 자리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충성심만 봤을 수는 충성심만 있겠죠. 보고. 배신을 안 때릴 사람.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대법원장 김명수 수사 2년 넘게 왜 방치되다 저거를 왜 영부인이 저런 걸 질타를 합니까 정말. 저런 거 보면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였던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윤석열은 저런 거 뭐 진행 상황 잘 알지도 못하고 보고도 제대로 안 받고 그러니까. 업무 보고 한다고 해도 그냥 술이나 해도 먹자. 그렇지. 네. 술 취해갖고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장관들한테 저런 식으로 다 지시하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그 드는 가능성도 거잖아요. 꽤 높죠. 네.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 국힘에 있을 때 혹시 뭐 문자 받으신 거 없으세요? 누구한테요? 김건희한테? 아니요. 없어요? 네. 지시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런 건 알겠습니다. 그걸 통할 사람한테나 하는 거지. 그렇군요. 딱 자기 사람이라고 그럼. 생각되는 지휘를 해도 되겠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박성재 휴대전화 내역을 가지고 있고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휴대전화 이제 내역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특검끼리 어떻게 협력을 잘 해야 되는 건가요? 내란 그렇죠.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거는 그 나중에 증거와 관련한 법률적인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협조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다른 특검인데 여기서 갖고 있는 걸 그냥 넘겨줬다가 나중에 이게 증거로 쓰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하는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게 이제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네 그런 형식으로 확보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제
내란 특검에서도 그렇고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불기소하고 그리고 명품백 수사를 불기소했었던 그 당시에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요. 특검은 활동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특검에서 다 끝내겠다고 맘먹으면 안 돼요. 네네. 도저히 끝낼 수 없다고요. 맞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미처 수사가 안 끝난 부분은 그 국가수사본부로 가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공수처로 가고 이렇게 항시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수사기관으로 넘겨줄 생각을 해야지 특검에서 어떻게 다 끝내요. 맞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통과가 될 건데요. 이거 통과는 뭐 별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가 또 여전히 의문입니다. 어떨까요?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대략 그 12월 3일쯤 아마 영장 재판이 열릴 것 같은데 다음 주 중에 영장 발부 여부는 진짜 점을 못 치겠어요. 맞아요. 네.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래도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좀 MBTI가 혹시 T세요? T? 그런 거 아세요? 대문자 T죠. 대문자 T시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덕수가 15년형을 그 전부터 예상을 했었고 구형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희망을 섞지 않고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약점이기도 해요. 이게 대문자 T예요. 쌉티. 네. 저는 약간 F가 있어가지고 항상 희망을 섞어서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영장 재판 예측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유무죄 판단이라든지 뭐 형량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상치를 낼 수가 있는데. 아직도 영장 재판은 사실상 원님 재판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지만 제일 쉬운 게 그거잖아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그래서 기각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문제는 맞습니다. 증거인멸죄로 영장이 청구돼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대. 그럼 뭐지? 이미 인멸을 했는데 맞아요. 잘 이해는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제 검사 생활도 해오시고 변호사 생활도 해오셨으니까 지금까지 그 예측하기 힘들었던 이상한 정도와 이번에 특검에 있어서의 영장 기각들이 뭐가 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번에 영장 기각률이 높아요. 훨씬 높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른바 일반 사건으로 따지면 검사 집구속 영장인 거잖아요. 검사 집구속 영장? 집구속.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해서 게 아니라 직접 그렇죠. 검찰 단계에서 직접 청구하는 영장이잖아요. 특검도 특별 검사니까. 근데 보통 검사 직구속 영장은 발부율이 조금 더 높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특검은 발부율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그리고 예상이 너무 많이 틀려요. 너무 많이 틀려요. 저는 박성재 장관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저도 정말 그랬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김건희 오빠 김진우 영장은 아니 범죄 사실이 증거인멸이 들어가 있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건 뭐야 또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뭐 영장 예측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정도로 의외성이 너무 강해요. 이번 영장 결과가. 어쨌든 앞으로도 영장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구속 영장은 다 이제 실질 심사도 하다 보니까 이게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구나 기각이 됐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건 압수수색이 돼봐야 아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기각되고 있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까지 하면 굉장히 기각률이 지금 높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정말 매일
개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얘기 많이 해주셔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